로마는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아래에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네아스, 로물루스, 스키피오였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는 아이네이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아이네아스는 피를 흘리며 두 걸음에 한 번꼴로 긴 창에 몸을 기댔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살촉을 뽑으라고 명령했다. 자기를 싸움터로 보내달라고 명령했다. 용기와 탁월함, 아레테와 비르투스의 몸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로마 건국의 영웅 아이니아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갔어요. 로물루스의 정복지 정책은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인이 자유롭게 되었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즉 전쟁에서 정복한 국가에서 적국의 주민들을 몰살하지 않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이다. 로마는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추구했던 탁월함, 그 비르투스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수신 장군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자마 전투가 벌어집니다. 비로소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했을 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개방성을 포기했을 때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문의 시대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르네상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박수를 치시는가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르네상스 공부인데 왜 르네상스를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편을 혹은 인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고요, 르네상스의 전 시기였던 중세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단순히 이 르네상스를 미술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상사, 문화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는요, 이번 공부는 저 인문학의 출발지였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그 다음에 14세기, 15세기에 르네상스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 공부와 더불어서 이제 르네상스 공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르네상스로 본격 진입하기 전에 중세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을까요? 만약에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다 할지라도 그 중세의 밤에는요, 찬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고대와는 연결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르네상스와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와 로마에서 바로 르네상스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간에 중세 시대에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찬란히 빛나는 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말기의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 두 명이 각각 인간과 세계를 재발견함으로써 비록 그것이 밤이었지만, 어두웠지만 르네상스를
밝힐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분에 대한 정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실 북아프리카는 이미 지중해 문화권,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개념과 조금 다른 로마의 속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문헌을 숙독했던 사람이지요. 특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이었고요. 결국 그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 특별히 그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그 출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수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정치에 나가고 이제 사회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했냐면은 수사학 교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지식인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 교수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벌써 명성을 떨쳤습니다. 로마에서 강의를 했고요. 또 밀라노에서 거의 로마 황제들에게 준하는 어떤 그런 고위층에게 어떻게 수사학을 어떻게 말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욕망이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수께끼가 있냐면 자신이 분명히 아주 고도로 발전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윤리학적 사고를 충분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망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지금 다들 이렇게 인문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엄숙한 자세로 이렇게 제 강의를 경청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나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까? 분명히 저도 공부를 인문학 책 많이 읽었고 윤리학 책도 읽었고 심지어 성경도 읽었고 종교 경전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심지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어떤 저질렀냐면요, 배설이를 했어요. 배설이가 아시죠? 배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배설이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배를 따서 그것을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배설을 했느냐? 그냥 죄를 짓고 싶어서 배설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을 초래했을까요? 어떤 자각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리스 고전에 의하면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히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신의 삶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죄를. 불의한 여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또 배를 서리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느끼는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공부했던, 자신이 이제 심지어 가르치고 있던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체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삶과 지식 체계 사이의 괴리를 고민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알은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만약에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컨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완전히 100%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사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그리스 철학 체계가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요, 모든 알은 지식 체계는 선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 그러면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아는 것을 실천해야겠죠. 분명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알미 선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그리스도교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본성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을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어린아이도 아니죠. 어른들도, 그죠? 대학생들도 컴퓨터 게임에 몰입합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쁘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알죠? 여기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신가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담배는 왜 우리는 끊지 못하고 계속 피냐는 거예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인간의 이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컨페션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최초의 자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얇은 책인데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역사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전환점이 생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던 그런 자료나 원천은요, 영웅이나 철학자였습니다. 그죠? 위대한 인물들. 예컨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 소크라테스의 삶, 예를 들어 키루스의 어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가 했던 그 행적과 삶의 방식을 공부하는 크세노폰의 책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영웅이나 철학자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 이제 새로운 사고에, 새로운 인간의 발견에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서양 전통의 양대산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 체계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려오는 그 위대한 철학 체계는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 인간의 가능성, 혹은 인간의 밝은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심화되고 연구되고 분석된 그 인간의 약함, 그리고 인간의 악함, 욕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짐으로써 서양 전통의 양대 산맥이 형성된 거죠. 하나는 헬레니즘, 또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양대 산맥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한 부분, 인간의 악한 부분이 최초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발견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이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 시대에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중세의 밤하늘을 밝힌 별이었다는 것이죠. 왜? 르네상스가 인간과 세계를 발견했는데 이미 중세 시대에 비록 그 시대가 밤이었지만 인간의 의미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르네상스는요, 인문주의 운동과 함께 이제 궤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 내용인데요. 인문학, 요즘 뭐 인문학이 대세고 우리 이번 강연 시리즈의 제목도 인문의 시대라고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근데 그 인문학이라는 단어,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었느냐?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페트라르카가 어떻게 그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역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몽빵두라는 산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몽은 산이니까 몽빵두입니다. 몽빵두 산이 아니고요. 빵두산이죠. 빵두산. 어디냐면은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방에 있어요. 아비뇽이라는 도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몰고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요. 북동쪽이군요. 올라가면은 이 산이 있는데요. 페트라르카가요, 이 산을 올라갔어요. 이 산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느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온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페트라르카가.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르네상스의 출발점, 아니 인문학, 스투디아 후마니타스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의 넋을 잃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휘몰아치는 큰 대양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지만 정작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별을 보고 강을 보고 별을 보고 냇물을 보면서 대양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세계가 발견된 것은 정확한 일이었어요. 그죠?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데 그 발견되는 그 배경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여명을 밝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름다운 비너스의 몸, 이 몸이 바로 그 인간의 솔직한 부분을 드러내고, 여러분 중세 시대나 다른 시대는 인간의 몸을 저렇게 완전히 드러내지 않죠. 그렇죠? 왜 저렇게 인간의 몸을 완전히 드러냈을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뭘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죠?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더불어서 동시에 존재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요, 죄의 굴레에 속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중세 시대의 르네상스의 빛이 비록 그것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달빛처럼, 아니 찬란히 빛나는 신라처럼 빛나는, 아니 이 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총총히 빛나는, 하여튼 그런 어떤 아름답게 빛나는 별의 모습으로, 그렇죠? 아름답게 빛나는 별의 모습으로 르네상스의 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생긴 게 조금 부담스럽게 생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의 별명은요, 벙어리 황소였습니다. 벙어리 황소. 영어로 dumb ox라고 그랬네요. 생긴 게 조금 비대했고요. 생긴 게 좀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만은 이분의 엄청난 공헌이 있는데요. 사실 중세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르네상스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이 바로 세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카세카, 마른 돌 뭐 이런 뜻인데요. 나폴리 로마에서 나폴리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의 다 왔어요. 카푸아 조금 못 가서 보면은 이 도시가 있습니다. 산악 마을인데요.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몬테카지노라고요. 역시 나폴리로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높은 산에 이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 그러니까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에 소속됐다는 말은 뭐 이걸 정확하게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귀족 가문이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수도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요. 주로 귀족 가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수도회였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부자나 귀족 가문들이 소속되는 베네딕토 수도회의에서 기초교육을 받다가 이제 대학 교육을 바로 이 베네딕토 수도에서 받지 않고 다른 도미니코 수도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자, 대학 교육은 어디서 받았냐면은 나폴리에서 받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로마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볼로냐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 볼로냐 대학이 사실 명문 대학입니다. 또 만약에 신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파리에서 하면 돼요. 파리 대학이 제일 유명한 대학이니까. 그런데 이 두 대학을 가지 않고 나폴리로 갔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황권과 황제권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권은 나폴리가 아니라 이 볼로냐를 이제 볼로냐 대학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그 교황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문은 황제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폴리로 가서 대학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시대에 어떤 공부를 처음 노출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공부에 노출이 됩니다.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가 갑자기 확 나오니까 여러분의 표정도 약간 굳어지는데요. 예. 조금 또 이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신학적 사고를 하는데 철학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베로에스라는 무슬림 학자가 나왔어요. 이것을 둘이 분리시켰습니다. 각각 신학은 신앙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되고 철학은 이성을 가지고 보도해야 된다. 이게 두 개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분리시키는 그 시대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갑자기 베네딕토 수도에서 공부를 쭉 하다가 대학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나폴리에서 기초교육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은 파리로 가려고 합니다. 파리로. 그리고 소속을 바꾸려고 그래요. 도미니코 수도회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미니코 수도회는요, 가톨릭 교회의 여러 수도회 중에서 탁발 수도회입니다. 가난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귀족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그를 납치해버립니다. 못 가게. 그래서 납치해서 자기 집안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야, 안 되겠다. 이 애를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예? 아니, 타락을 시켜서 이 사제가 되겠다는 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매춘부를 2명을요 밤에 방에다가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예,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타락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되겠다는 꿈을 접게 만들려고 다 했던 거죠.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를 하다가 이 이쁜 여자 2명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랬더니 벽난로에 있던
그 나무를, 불타는 나무를 가지고 쫓아냈어요. 저 뒤에 보시면 여성 두 분이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위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그때부터 천사 박사입니다. Angelic Doctor이라고 그러죠. Angelic Doctor. 천사 박사라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이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했던 그 욕망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분은 인간은 이미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을 발견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파리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부가 있는 파리 대학이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주 탁월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는 사람인데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워낙 탁월한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쾰른으로 또 옮겼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스승을 따라서 쾰른 대학까지, 지금 독일에 있죠. 이 쾰른 강가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분께서 이 자신의 스승이 제자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벙어리 황소, 아까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별명이 벙어리 황소라고 그랬죠. 이 벙어리 황소가 울어 제끼는 날에는 전 세계에 그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중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을 텐데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기초가 누구에서 닦여졌느냐?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도 21세기의 가톨릭 신학의 기본 체계는 토마스 아퀴나스 체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예언은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 스승의 뒤를 이었어요. 파리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때 자신의 모교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아시면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숨마라는 책인데요. 숨마 테올로기카에라는 책인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또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교도 대전입니다. 숨마 콘트라 젠틸레스라는 책인데요. 이교도 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의 어둠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기초가 된 책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요? 제목부터 보십시오. 무시무시하죠? 이교도 대전. 이교도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페인에 있는 무슬림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무슬림들입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검은색이 줄어들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무슬림들이 벌써 7세기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 피레네 산맥 북쪽까지 거의 차지했어요. 프랑스 남쪽까지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 신도들이 그것을 되찾는 운동을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콩케스타라고 합니다. 리콩케스타 과정에서 점점 저 무슬림의 통치권을 줄여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일종의 십자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십자군 운동의 일환으로서 무슬림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교도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집필한 것입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시면은 리콩케스타의 동상인데요. 저 보시면은 그 가톨릭 기사죠. 기사가 이제 바닥에 무슬림들이 이제 이게 누워 있는데 이제 그들을 정벌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리콩케스트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적인 리콩케스트가 일어났어요.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그들과 대화하는 혹은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기본적인 신앙 혹은 인간됨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시도를 이교도 대전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두 번째로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두 번 교수를 한 거죠. 그때 어떤 논쟁이 다시 일어나냐면은 바로 아베로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논쟁은요, 초기의 아베로에서 논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 아베로에스의 무슬림 철학자였는데요, 이분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이 과연 신학 체계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것인가를 놓고 굉장한 토론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약간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경쟁 수도회였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때는 아베로에스를 받아들이고요, 어떤 때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일종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나가면서 그 논쟁에서 비껴가는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가 집필하고 있던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중단하게 됩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사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집필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미니코 수도회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는 피렌체에 있는 산타 노벨라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서 제3차 도미니코 수도회의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저 안쪽 왼쪽에 있는 저 작은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벽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총회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중앙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벙어리 황소의 모습으로 육중한 몸매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베로에스가 앉아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총회에서는 아베로에스를 격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격화시킨 자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른 리옹 종교회의에 참석하다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나무에 부딪혀서 병이 들어서 결국 이제 임종하게 되고, 지금 둘루즈에 있는 수도원에 그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의 생애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 대전이 아니라 이교도 대전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신학 대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이 그 이교도 대전을 해석한 책인데요, 숨마 콘트라 겐틸레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세계의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발견이 세계의 발견으로 확대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교도 대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요? 스페인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무슬림도 유태인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이죠. 왜? 기독교권,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무슬림과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저 사람들은 개종의 대상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빛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들을 그리스도교 문화체계 안에, 인식체계 안에 끌어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계를 긍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 시대에 빛났던, 중세의 마지막 시대에 빛났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별의 그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에 신대륙의 발견과 16세기에 일어났던
동서 문명의 교류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1492년도에 발견하게 되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달에 상륙했을 때 그때의 흥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젊은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예.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랬죠, 그죠? 다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14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는데 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착륙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보다 더 큰 놀라움이 있었겠죠.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고요. 그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존재를 알지 못하던 인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렇죠? 상상 못할 충격이에요. 제가 작년에 페루에 갔다 왔습니다. 페루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가 올란타이탐보라는 곳입니다. 올란타이탐보라는 곳인데 페루 쿠스코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제가 가서 놀랐어요. 와, 1492년도에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기 전에요. 이미 남미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적지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그 스페인 군대가 패배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패배를 경험했는데 제가 위에서 찍었는데요. 저기 뭐냐면 계단식 논입니다. 논. 밭입니다. 밭. 수리 시설을 쫙 해가지고요. 위에서 물을 흘려가지고 이미 스페인이 침공하기 이전에 남미에 라틴 아메리카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놀란 것은요. 이 잉카 유적지인데요. 어디냐면은 쿠스코입니다. 페루의 쿠스코인데 거기 사실 지질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 벽을 보십시오, 벽. 이 돌을 깎았는데요. 야, 물론 뭐 르네상스 시대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불규칙적이지만 저 돌을 깎은 기술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한 틈에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이게 돌을 맞춰 가지고요. 이미 거대한 구조물을 아름답게 짓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왼쪽은 원래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벽이에요. 그런데 이게 허물어지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다시 쌓아 올린 것은 오른쪽 부분이에요. 자, 구대륙과 신대륙이죠. 여기가 구대륙, 여기 신대륙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야, 이게 단순하게 사진 한 장이지만 많은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죠? 이미 1492년에 발견된 신대륙에 이미 이런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은 구대륙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멕시코 반도 오른쪽에 가면은요, 그 치친아찐이라고 하는 치첸이짜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피라미드를 보았어요. 이야, 이 라틴 아메리카 마야 문명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 이제 퍼져서 보이는데요. 가보시면은 굉장히 가팔라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가파르고요. 여기 신전인데요. 이 신전의 기능이 뭐냐? 그때 그려진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신전 꼭대기에 사람이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어떤 희생 제물이냐면은 사제들이 이 사람의 몸과 팔과 이 다리를 잡고요, 4명이서. 그다음에 사제 대표되는 분이 돌칼 있죠, 돌칼. 한 이만해요. 요만 제가 보니까 돌칼이 한 손만 해요. 이 날카로운 돌칼을 가지고 이 갈비뼈 밑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요. 이걸 자른 다음에 절개한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것을 다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걸 짭니다. 그러면 누가 돼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겠죠, 그죠? 살아 있으니까, 그죠? 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도요, 2만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그 자신이 희생 제사 드려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발견했을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누굴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2만 명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를 기다리는데 어떤 희생을 당하느냐? 심장을 잘라는, 그걸 짜서 버리는. 보시는 것처럼요, 저기 꼭대기에 있어, 신전 꼭대기에 있어요. 그 심장을 잘라낸 다음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가파르다 그랬죠?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 시신이 2만 개가 쌓여갈 때까지 놀랍게도요, 어느 누구도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거나 울부짖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뭐 다른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당할 때는 늠름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저 다른 나라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2만 명이 줄을 서서 심장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파리가 많아요. 그 지역에 파리도 이리 커요. 시커먼 게 끔찍하더라고요. 그 시신에 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파리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그 피 냄새와 그 썩어가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이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성.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문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은 이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요, 스페인 명문대학 살라만카 대학의 신학부 석좌 교수였던 비토리아입니다. 프란체스코 데 비토리아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이 인간들이 과연 신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동물이냐 아니냐, 인간이냐 아니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 데 비토리아가 누구 책을 봐야 될까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 중에서 자기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문명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누구 책을 보게 될까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교도 대전을 읽게 됩니다. 그 이교도 대전을 읽으면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무슬림과 유대인들과 비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것을 차용해서 제2 토미즘을 만드는 겁니다. 제2 토미즘이 두 번째 토미즘입니다. 아니, 이것을 스페니시 토미즘이라고도 해요. 스페인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2 토미즘 혹은 스페니시 토미즘, 스페인 토미즘에 의해서 뭐가 발견되는 겁니까? 바로 유럽 밖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내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가 한 개의 문화권 속으로, 혹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대화를 건넬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으로 돌아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너스가 조가비를 타고 새로운 땅, 미지의 세계에 상륙하는 장면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긍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원동력은 비록 암흑의 시대라고 불렸지만, 어둠의 시대라고 불렸지만, 중세 시대를 빛냈던 두 개의 별에 의해서 그 여명이 밝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문화가 중흥하는 거냐. 중세 시대의 암흑이 흩어지고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가 르네상스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그 르네상스 시대가 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창조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문화적 기틀은 어떻게 완성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제품이 전 세계를 석권함으로써 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문화가 중요해졌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진 않죠. 싸이가 수억 건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문화 중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녀시대의 저 현란한 몸 동작과 노래가 문화 중흥이었나요? 아니면은 한식의 세계화가 문화를 중흥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중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가능성,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대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 그런 문화 중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세는 어둠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세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중세의 밤을 밝히는 두 개의 찬란한 별이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고요,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인 르네상스를 밝히는 여명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을 발견했고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발견, 인간과 세계의 발견입니다. 이것으로 제 5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